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중간 조사 상황을 발표합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그리고 수사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정식 수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지난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검찰 재수사는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검 진상조사단 오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정례 회의에서 그동안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가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게 이제 새로운 얘기가 사실 나온 셈이죠. 그동안은 이제 그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다뤄져 왔는데 지금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재조사할 것인지를 규모를 파악을 하고 작성을 하면 그다음에 실제 이제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에 있는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진상조사단의 의견으로는 일단은 뇌물수수 부분을 먼저 좀 들여다보겠다. 그걸 수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에 가장 큰 쟁점은 성접대 의혹이었잖아요. 그리고 특수강간 혐의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앞서서 뇌물수수 혐의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중천 씨, 지금 이 사건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해서 당시에 재계나 정계나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중천 씨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상조사단에 출석해서 성접대 자체는 인정을 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에도 이미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동원됐던 여성들이 돈 봉투가 오는 것을 몇 차례 본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이제 그때 경찰은 성폭력 쪽으로 오히려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진상조사단에서는 현재 특수강간보다는 그쪽이 사건을 수사하기가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2번이나 무혐의 처리가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특수강간이 무혐의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뇌물수수 쪽을 보는 게 수사가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밝히기가 좀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중천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동시에 이건 친분 때문에 준 것이고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액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억 원을 넘느냐 아니면 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도 달라질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냐면 윤중천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얽매여 있었다고 하죠. 2000년대 중반부터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도 문제가 있었고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고위직 검찰 간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접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계좌 추격 등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그 금품이 주고가는지를 좀 특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1억 원이 넘어야만이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뇌물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뇌물죄보다도 당시 공소시효가 1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시점이 조금 미묘하게 문제가 되는 게 2007년 12월까지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가법을 적용을 하더라도 10년입니다. 그때까지. 근데 2007년 12월이 넘어서 시점까지 돈이 오갔고 그게 누적된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년으로 치게 되면 2022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뇌물을 줬다고 할 수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건너간 시점이 언제쯤으로 볼지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수천만 원의 돈도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2017년 12월 이후에 건네고 받은 돈이어야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전에 일부가 금품이 건네졌더라도 마지막으로 받은 시점을 아마 계산을 해서 그때까지 누적액을 총 뇌물액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시기보다는 끝나는 시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끝나는 시점이 2017년 12월 이전에 끝나버렸으면 그때는 설령 1억 원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 총 액수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네, 성접대, 향응의 경우에도 말이죠. 이걸 뇌물 액수로 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액수를 현실적으로 산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흥업소 같은 데에서 접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유흥업소에서 쓴 비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수강간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특수강간이 벌어진 장소 자체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썼다라고 산정을 할 수 있을지
전례가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자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가 있었고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종결이 된 부분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좀 나눠서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특수강간 자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걸림돌이 하나 지금 나왔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2차 고소를 했었을 때 2차 고소를 낸 대리인 쪽 변호사 측에서 재정 신청을 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재정 신청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걸 좀 판단을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건데 재정 신청을 했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쳤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일부 적용을 해서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증거, 그냥 당사자의 진술 정소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거쳐서 다시 기각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현재 특수강간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직까지 밝혀진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피해자들이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강간보다는 뇌물죄를 한번 새롭게 수사를 해보자라는 쪽으로 오늘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반면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수사가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사가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찰 수사단 쪽에서는 분명히 이걸 청와대에 보고를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에서 이 부분을 묵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구두 보고가 아니라 청와대에 서면 보고까지 했다. 경찰 내에서는 네. 서면 보고를 했다는 기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고 당시 청와대 쪽에 있었던 인사들은 경찰에서 이걸 보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임명을 했다라고 지금 경찰과 당시의 민정 라인에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게 경찰 쪽에서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국장이라든가 경찰 기획단에서 이것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입었다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당시 수사가 왜 무마됐는지에 관한 네. 직권남용 부분도 그러니까 뇌물죄 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생긴 거죠. 네,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뇌물 X를 산정할 수 없는 성접대와 향응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특수 강간 혐의도 지금 새롭게 수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성접대와 특수 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특수강간 부분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전히 저는 수사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뇌물로 또 수사를 하더라도 뇌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밝힐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밝히다 보면 이제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뇌물은 뇌물대로 처벌을 하고 당시에 이게 저 표현이 성접대로 나오지만 성접대는 최소한 동원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응대했을 것을 전제로 한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전히 받는 쪽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는 쪽 입장에서는 어떤 접대의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도 가능하고 특수강간도 가능하지만 현재 수사가 더 상대적으로 쉬운 것은 뇌물 쪽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과거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 윗선 그리고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직권 남용 혐의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무 유기 혐의가 될 텐데 이게 다 공소시효가 7년, 5년으로 좀 짧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근데 2013년, 14년이기 때문에 네. 7년이라고 하더라도 2014년이면 2020년까지는 수사가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 범위를 어디까지 산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 수사를 맡게 될 것이냐가 또 하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당시에 이 대검의 당시 대전고검장이었기 때문에 대전지검장이었기 때문에 고위직 간부였고 당시에 수사를 했던 사람들도 전직도 있고 현직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도 청와대 민정 라인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가 수사가 확대되면 당연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황교안 네. 당시의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연루 의혹까지는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 과연 수사를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범위를 정하느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국회 입법이 네.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보다는 특임검사의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특임검사보다는 특별수사단 창설 정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서 공교롭게 당시에 법무부의 책임자가 황교안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당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특임검사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임검사는 검찰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만 직보를 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되는 검사인데 아시겠지만 2011년 당시 이른바 이제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네. 불렸던 사건부터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특임검사를 통해서 전현직 검찰들의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사실 이거의 어떤 수사의 계기, 재수사를 할 수 있었던 계기 자체가 검찰의 과거사를 돌아본다고 해서 법무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특임검사를 이용해서 이 수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